그동안 몰랐던 오페라의 진짜 속 이야기.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자, 음악 코치 정태양 선생님, 오페라 코치 정태양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태양입니다. 매주 만나지만 오늘따라 새로워 보이는 느낌적인 느낌, 이유가 뭘까요? 바로 코너가 새롭게 바뀐 덕분이겠죠. 코너 제목이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에서 이제 오페라 인사이드로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그동안 몰랐던 오페라 속 이야기 기대도 됩니까? 네, 오페라는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있고, 그리고 미술, 의상, 조명, 그리고 뭐 그 뒤에서 무대를 준비하는 많은 기술자들까지, 그러니까 정말로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페라의 내용보다도 그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더욱더 종합 예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페라 인사이드에서 제가 열심히 사랑하고 있는 분야인 이 오페라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문화 수준을 알려면 네. 그 나라에서 제작되는 오페라 한 편을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태영 선생님이 그 정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가수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종합적인 모든 부분들의 수준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그 무대 세트 자체는 하나의 건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고 복잡하거든요. 그 가수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네. 갑자기 세트가 무너진다거나. 아, 절대 안 되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고 종종 벌어지고 있지 그럼요. 않습니까? 네. 아, 그래서 여러분 이 오페라는 태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가수의 역량뿐만 아니라 뭐 대본, 기획, 연출, 뭐 모든 드라마가 종합되어 있는 그야말로 하나의 예술 선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태영 선생님 이탈리아의 밀라노 주세페 베르디 음악원, 또 라스칼라 아카데미, 리카르도 무티 오페라 아카데미에서 오페라를 공부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음악대학 시스템을 보면 성악가가 성악가 교수님한테만 레슨을 받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어떻게 다르죠? 이탈리아는 성악 선생님께 일주일에 한 번, 한 번. 그리고 저처럼 오페라 코치 선생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 배우는 시스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개 학교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어느 학교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네. 이렇게 전문사 과정에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영 선생님이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시스템을 배우고 와서 그럼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말고도 다른 이제 다른 강사 선생님들께서도 많으신데 어쨌든 예. 함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빌드업을 하느라고 근데 딱 들어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국립오페라단의 솔리스트 음악 코치로도 활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오페라의 진짜 이야기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첫 작품으로 어떤 오페라 가져오셨습니까? 여러분 많이 사랑하실 것 같은데요. 주세페 베르디라는 이탈리아 작곡가의 라트라비아타라는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왜요? 태양 선생님이 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화려한 작품보다도 네. 더 진지한 작품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무거운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예. 뭐 살짝 걱정했거든요. 약간 사회 의식을 다루거나 그런 뭐 트라비아타가 가볍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트라비아타는 워낙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오페라 중 하나 아닙니까? 네, 이 라트라비아타는 전 세계 오페라 극장에서 아마도 거의 매년마다 5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로 많이 상연이 되고 있는 오페라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그럼요. 상연된 오페라도 그렇죠. 트라비아타, 춘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럼요. 이 오페라가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영웅이나 뭐 성경의 이야기,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우리 옆에 있을 것만 같은 인물의 사랑 이야기를 다뤘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고, 또 정말 좋은 곡들이 많은 오페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소개드리기에 적합한 것 같아요. 주세페 베르디가 남긴 작품이 오페라가 26편인데요. 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은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트라비아타 첫 문을 엽니다. 자, 주인공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 트라비아타의 워낙 그 유명한 주인공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요. 그 중에서도 주인공은 바로 비올레타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오페라는 작곡가가 대본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도 원작
소설이 보통 존재를 하고 또 대본가와 작곡가가 협업을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이 라트라비아타도 원작이 있어요. 알렉산드르 듀이마 피스라는 사람의 소설인데 동백꽃 여인입니다. 이 동백꽃 여인이 오페라로도 만들어지고 나중에 또 발레로도 만들어졌거든요. 실제로 파리의 사교계의 여왕으로 불렸던 마리 뒤플레시가 모델로 이 라트라비아타의 비올레타라는 캐릭터가 창조가 됐습니다. 이 여성은 사교계의 거의 화제 인물임과 동시에 문학이나 음악 그리고 철학에도 관심이 많은 지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폐결핵으로 23세 요절을 하니까 그녀를 연모했던 이 작가 뒤마 피스가 그녀를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 거죠. 그리고 이 라트라비아타 이탈리아어인데 이 말의 어원은 길 잃은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의미고 이 여인이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음악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방송을 듣는 청취자, 우리 시청자분들의 이 마음속을 또 헤아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왜 오페라는 항상 주인공이 네. 여자 소프라노입니까? 어, 여러분 그 바리톤이나 테너가 주인공이 되는 오페라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여주인공이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 오페라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이나 연극 그리고 지금의 영화나 드라마에서까지 거의 동일한 문화적 맥락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특히 오페라에서 우리가 프리마돈나라고 하잖아요. 네. 이 비올레타의 역할 네. 정말 뭐랄까 다른 배역들이 솔직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 오페라에서 거의 2시간 반 동안 비올레타가 무대에서 사라지지 않을 정도로 열창을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수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네. 이 리허설 때 비올레타 맡은 소프라노가 컨디션이 좋다가 네. 만약에 이 당일날 전날에 감기에 걸리거나 네. 이러면 정말 곤욕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타가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하고 큰일 나는 사건이죠. 자, 연극으로 만들어져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베르디가 이 연극을 보고 나서 오페라로 만들기로 아주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작품에 베르디 자신의 사랑 이야기도 살짝 녹아 있지 않나요? 네, 당시에 베르디는 부인과 아이들을 모두 잃고 슬픔에 아하. 빠져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오페라 나부코를 만들 때 만났던 소프라노 스플레토니와 함께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베르디가 활동하고 있던 파르마 지역에서는 이 베르디를 향한 비난이 굉장히 거셌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르디가 이 오페라를 작곡한 그 속마음은 어떻게 사랑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비난할 수 있는가 하면서 그 파르마 지역 사람들을 조금 일깨워주고자 했던 그런 베르디의 의도도 숨어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제대로 필을 받았는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작곡을 했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이제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전 코너에서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듯이 오페라 작곡가들이 이렇게 뭐 일주일 만에 한 달 만에 오페라를 작곡했다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1853년 3월 6일에 베네치아에 있는 라 페니체 오페라 극장에서 초연을 했거든요. 예. 나부코라는 작품으로 굉장히 성공을 거둔 직후이기 때문에 이 라트라비아타에서도 베르디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역사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맙니다. 와, 이 나부코의 성공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작곡을 해서 트라비아타를 올렸는데 실패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이 비올레타라는 여주인공 생각하실 때 어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미적 기준을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관객들의 아름다움의 기준과 좀 이 여성이 맞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당시 관객들에게 오페라란 지금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몇백 년 전, 뭐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다라는 인식이 박혀 있었는데 이것이 너무 현실적이니까 거부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자 이 베르디의 반응이
그들이 틀린 건가 아니면 내가 틀린 건가? 이 라트라비아타는 이번에는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 작품은 다시 한번 올려질 것이니 두고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허. 그리고 14개월 후에 재공연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마치 카르멘의 이 성공 스토리와 비슷하네요. 그렇죠. 오페라 카르멘도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죠. 와, 처음에는 대실패, 그 다음은 대성공이군요. 그럼요. 자, 하마터면 베르디의 흑역사로 남을 뻔했던, 그러나 지금은 베르디 최고의 히트작으로 불리는 라트라비아타. 본격적으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페라의 시작을 알리는 첫 순서, 서곡이죠. 네, 시대마다 그리고 작곡가마다 또는 작품마다 이 서곡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르디 라트라비아타는 서곡이 있어요. 이 서곡에서는 오페라 전체의 내용을 암시해주는 듯한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오페라에서 나올 멜로디들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교계의 중심에 있던 비올레타라는 여인이 화려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갔다라는 것을 미리 예고해 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서곡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서곡을 직접 연주해 주십니까? 서곡 연주하려고요. 와, 부담 안 됩니까? 왜냐면 이게 오케스트라로 익숙해져 있는데 그럼요. 피아노로 되면 상대적으로 빈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사실 제가 이 오페라가 초연됐던 라페니체 극장의 오케스트라가 한국 내한을 라트라비아타를 가지고 왔었어요. 와우. 그때 제가 이제 오페라 코치를 했었거든요. 그때 라페니체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들었을 때 정말 이건 뭐 이태리 실크 스카프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정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담이 됩니다만 우리 청취자들께서 이해를 해주실 것 같아요. 정태양의 오페라 인사이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무리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 피아노로 이동하시면 제가 곡 소개를 좀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페라 공연은 보통 2시간 남짓 걸립니다. 뭐 좀 더 넘는 오페라가 솔직히 더 많이 있고요. 장거리를 100m 달리기처럼 바로 전속력으로 뛸 수 없는 것처럼 오페라의 서곡을 관객들이 자연스럽게 작품에 스며들도록 예열을 하는 음악적 장치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오페라 서곡은 연주곡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오페라 서곡을 사랑하시는 분들은 또 아주 서곡 매니아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자, 지금 오페라 극장에 여러분 로열석에 앉아있다고 상상하시면서 피아니스트 정태양의 연주로 라트라비아타 1막 서곡 들어보시죠.
와, 드디어 무대의 막이 올라갔습니다. 첫 장면부터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네, 이 무대는 바로 파리입니다. 그리고 비올레타의 살롱에서 성탄 파티가 열리고 있는데요. 부유한 귀족 남성들이 와인을 마시면서 그녀의 건강 회복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스통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친구 알프레도를 그녀에게 소개합니다. 알프레도는 그녀의 병을 걱정했던 사람이거든요. 곧 모두가 잔을 들고 건배를 합니다. 이때 리비아모 넬리에티카 리치, 일명 축배의 노래를 연주하게 됩니다. 이번 밀라노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도 이 곡이 등장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그럼 그냥 모두가 알 수 있는 곡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국의 오페라 곡을 올림픽 때 올리는데 전 세계인들이 다 합니다. 그냥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정말 부럽습니다. 지금도 오페라 공연이 펼쳐지는 아레나 디 베로나에서 열렸는데 이탈리아에서 가능한 오페라 폐막식이 아니었나 또 생각해 봅니다. 또 이탈리아 하면 패션, 뭐 자동차만큼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오페라 아닙니까? 네, 이 이탈리아 성악 자체가 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인들은 뭐 노래와는 빠질 수 이게 떼어낼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이탈리아 오페라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마에스트로 리카르토 무티인데요. 무티에게 직접 오페라를 또 배우셨잖아요. 네, 바로 이 라트라비아타를 레슨 받았어요. 와, 그래서 어땠습니까? 처음 오디션을 볼 때 이야기를 해드리면 그 당시에는 제가 이태리어를 그렇게 잘하던 상태는 아니었어요. 유학 1년 차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연주를 다 끝내고 나서 면접을 보는데 저 앞에 이제 리카르도 무티께서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너 누구 음반 들으면서 공부했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에스트로의 음반을 들으면서 공부했다 이렇게 리카르도 무티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리카르도 무티께서 저한테 나는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 칼 차단하네요. 그래서 제가 떨어졌나라고 생각했는데 뽑아주셔가지고 어. 이제 리카르도 무티께 열흘 동안 이 라트라비아타 오페라를 배웠어요. 내가 그렇게 음반을 내지 않았는데 너가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제대로 교정을 해주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하셨을 수도 있고. 어. 그래서 이 리카르도 무티가 이탈리아 오페라의 특히 베르디 오페라의 화신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굉장히 원본 악보를 고집을 하시는데 그게 네.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베르디의 악보를 막 경매로 낙찰받으시고 소장할 정도로 그걸 분석하시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들에게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 악보에 없는 그렇죠. 고음 올리지 마라. 그렇죠. 절대 올리지 마라. 관습적으로 이렇게 예. 화려하게 고음을 올리곤 하는데 리카르도 무티께서는 그런 거를 오로지 악보대로. 그럼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너무 가수를 통제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레슨을 받아본 결과 아주 일리가 있고 또 우리 후배 세대들이 경청해야 되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했었어요. 우리 수요 초대석에 이제 지휘자분들 많이 나오셨잖아요. 네. 예, 그 중에 한 분이 네. 제가 물어봤어요. 네. 사적인 자리에서 전 세계 지금 현존하는 네. 지구의 최고의 지휘자는 누구라 생각하느냐? 네. 리카르도 무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최고의 지휘자 중 한 분으로 생각해요. 자, 토스카니니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 또 무티인데 음악뿐만 아니라 기질도 고스란히 이어받은 것 같습니다. 리카르도 무티의 카리스마에 관한 일들이 워낙 많이 있는데 뭐 실제 겪어본 것도 있습니까? 실제로 이분이 제가 이렇게 매체에서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거 좋은데요. 느낌이 좋아요. 다른 데서 이제 다 알고 계신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라스칼라 극장에서 굉장히 카리스마형 지휘자였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노조들이 이제 반발을 해서 연주를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리카르도 무티께서 그러면 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무대에다가 피아노를 올려서 직접 피아노를 치면서 그날의 오페라 공연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이 진짜 범접하기 어려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 오케스트라가 왜 못하게 한 건지 리허설이 너무
아니 뭐 심하게- 여러 가지 뭐 어. 극장 측과의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휘자로서 공연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당신께서 이제 피아노를 치는 결정을 하셨었고 그 이외에도 리허설 영상들 남아 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성악가들에게 다시 연습시키고 그런 집요함이 있으신 분이죠. 근데 원래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게 이제 티켓 환불 사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왠지 리카르티 무띠의 반주로 네. 오페라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칠까. 그렇죠. 너무 궁금하죠. 그리고 오페라가 약간 뭐랄까 더 섬세하게 가수들이 표현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오케스트라보다 코치랑 둘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가수 입장에서. 굉장히 뭐 소규모의 느낌도 들고 또 아. 재미있는 면이 있죠. 흥미진진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 타협을 모르는 완벽주의자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명불허전이 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소개할 음반도 리카르도 무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래서 가지고 와봤어요. 이게 라스칼라 극장 음반이거든요. 네. 그 라스칼라 극장에서 리카르도 무티가 취임하고 나서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페라를 들어보신 분들은 위대한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의 비올레타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라스칼라의 모든 관객들이 마리아 칼라스라는 성악가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라트라비아타라는 오페라를 쉽사리 올릴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리카르도 무티가 티ziana 파브리치니라는 이탈리아 신예 소프라노를 발굴해서 이 라트라비아타를 공연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관객들이 걱정을 했으나 이 공연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리카르도 무티의 전설적인 연주 그리고 테너는 지금도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로베르토 알라냐가 노래를 하는 음반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음반 중에서 어떤 곡 오늘 듣습니까? 네, 축배의 노래가 지나가고 나서 손님들이 자리를 옮기고 나자 알프레도가 비올레타에게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비올레타가 거절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비올레타는 한 남자와의 사랑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만인의 연인이고 자유롭게 사랑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알프레도가 조심스럽게 사랑을 얘기하고 비올레타가 아니 나는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원한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중창이 되겠습니다. 바로 빛나고 행복하던 어느 날 운디 펠리체 에테레아라는 곡입니다. 한마디로 알프레도는 이제 고백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예, 하지만 비올레타는 나는 괜찮다. 굉장히 은유적으로 나는 그거 별로 원하지 않거든.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차이는 알프레도가 좀 매력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올레타는 워낙 화려한 남자들의 눈높이가 그렇죠. 기준이 되어 있는데 그럼요. 너무 뭐랄까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감상해 보겠습니다. 베리도페라 라트라비아타 1막 중 혼디 펠리체 테레아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 소프라노 티치아나 파브리치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입니다. 1992년 리카르도 무티의 지휘로 라스칼라 극장에서 올려진 라트라비아타 1막이 흐르는 알프레도와 비올레타 이중창 온디 펠리체 테레아 빛나고 행복했던 어느 날 테너 로베르토 알라냐와 소프라노 티치아나 파브리치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로베르토 알라냐도 리카르도 무티와의 이 공연으로 일약 스타 성악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당시 평이 그렇습니다. 파바로티의 목소리 그리고 도밍고의 연기력 그리고 카르라스의 외모를 겸비해서 이 스리테너 시대 이후에 차세대 성악가다 이런 평을 받았고요. 물론 이 음반에서 여러분 지금 들으셨듯이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죠. 이 로베르토 알라냐는 정기 교육을 받지 않은 가수 아닙니까? 그렇죠. 식당에서 노래하다가 그리고 그 스토리까지 완벽하지 않나요? 예, 이 서사가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라트라비아타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누가 뭐래도 프리마돈나 오페라입니다. 비올레타 역을 맡은 소프라노 가창력과 연기력에 공연의 성패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오페라 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는데 여러 사람의 앙상블이 중요한 오페라가 있고 아니면 프리마돈나 한 사람이 이 극 전체를 끌어가는 오페라도 있습니다. 이 라트라비아타는 후자에 가깝거든요. 아주 뭐 가녀린 목소리부터 또 울부짖는 목소리까지 여러 가지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소프라노에게 굉장히
중요한 배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궁금한 게 있는데 음악 코치로서 이 성악가 오페라 가수에게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죠. 예.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에게 어떤 것을 주문합니까? 그러니까 캐릭터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 어쨌든 처음부터 사랑을 거부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린 소녀와 같은 감정이 아니기를 저는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나중에 죽어갈 때는 뭐 처절한 목소리까지 여러 가지 캐릭터가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개인적인 질문하겠습니다. 정태형이 생각하는 최고의 비올레타 누구입니까? 너무 어려운데요. 너무 어려운데 뭐 마리아 칼라스도 있고 레나타 스코토도 있고 테발디도 있고. 일단 마리아 칼라스부터 예. 시작해서 마리아 칼라스는 뭐 거의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소프라노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레나타 스코토도 있고요. 또 안젤라 게오르기도 있을 것 같고 오늘 음반의 티ziana 파브리치니도 물론이고요. 네. 그리고 뭐 비교적 최근 음반이라고 하면 아나 네트랩코의 초창기 음반이 굉장히 주목받았었죠. 아니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정태형이 원픽이 궁금합니다. 마리아 칼라스입니다. 이끌어냈습니다. 이 마리아 칼라스의 비올레타에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죠.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짙은 음색과. 그런데 오늘 들려드리는 이 티ziana 파브리치니도 예. 여러분들 아주 큰 영감이 되실 것 같아요. 이탈리아 출신이죠.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지금 그 밀라노 근교에 호수가 아주 아름다운 꼬모라는 지역이 네. 있어요. 꼬모 국립음악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관광 가셨다가 꼬모 음악원의 교수실 문 두드리시고 사인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정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다고도 들었어요. 이 파브리치가 무띠에게 발탁이 됐죠. 네, 리카르도 무티에게 발탁이 돼서 세계적인 스타가 되셨죠. 야, 이 파브리치니도 참 리카르도 무띠 처음 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비올레타 입장에서 만나는 무띠는 상상하기 싫습니다. 저희 모두가 무섭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이 티ziana 파브리치니의 비올레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네, 알프레도의 고백을 듣고 나서 이제 비올레타는 혼자 남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어허. 아까 전에 분명히 알프레도에게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혼자 남아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내 마음이 좀 이상한데 왜 그러지? 나는 자유롭게 사는 것을 원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들려드릴 부분은 언제나 자유롭게라는 파트입니다. 이곳에서 비올레타는 나 그런 심각한 사랑 말고 나는 자유롭게 살 거야 하면서 외치는 아주 경쾌한 부분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그 비올레타가 원래 나는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알프레도 마음에 들지 않아. 네. 해서 거절을 했는데 마음속에 계속 그니까 생각이 나는 이상한 상태에서 거죠. 아니야. 나는 다시 자유롭게 살 거야. 그렇죠. 이 기쁨을 추구하고 쾌락을 추구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스토리를 기억하시고 감상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연 파브리치니는 어떻게 불렀을지 감상해 보실까요?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샘프레 리베라 언제나 자유롭게 비올레타 역의 소프라노 티ziana 파브리치니 리카르도 무티가 주연하는 라스칼라 극장 오케스트라입니다. 브라바.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님. 네. 아니 아까 우리가 무띠의 이 이야기를 할 때 네. 절대 악보에 없는 고음, 그렇죠. 가수들이 임의로 올리는 그런 유행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렇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지금 파브리치니는 고음 마지막에 올리네요. 그렇죠. 이 원래 고음이 라 플랫으로 끝나거든요. 밋밋하죠. 그런데 티ziana 파브리치니가 미 플랫까지 3옥타브 미 플랫까지 위로. 낸 거거든요. 리카르도 무티께서도 이때는 아마 50대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놀랐습니다. 아니 무띠가 이걸 허용했다라는 것 조금 자체가 유하셨네요. 제가 배울 때는 절대 올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이 무띠가 이렇게 또 인간적이고 그럼요. 포용적인 면이 있다는 점 또 오늘 방송 때 알게 됩니다. 박주영님, 알프레도와 비올레타의 동상이몽이네요. 김윤서님, 리카르도 무티와 이라가 너무 재미있어요. 이동일님, 비씨는 누가 뭐래도 비포 칼라스일까요? 네, 홍인유키님, 줄거리는 알고 있는데 음악 부분만 늘어서 연결이 안 되었어요. 이제
공연 보러 가면 졸지 않고 즐길 수 있겠어요. 오늘 성공했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 절대로 졸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오페라의 내용과 이 스토리 또 작곡가의 의도를 알고 나면 여러분들이 오페라 가셔서 주무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정태영의 오페라 인사이드. 오늘은 베르디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제 2막으로 건너가 볼까요? 네, 이 막은 시골에서의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다른 뭐 드라마나 연극이 그럴 수 있듯이 이 오페라도 막이 바뀌면서 시간이 확 변하거나 몇 년을 건너뛴다거나 또는 뭐 장소가 옮겨진다던가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막은 시골에서의 삶이 펼쳐지는데 시간이 조금 흘렀고요. 비올레타와 알프레도가 서로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함께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비올레타가 파리의 그 사교계를 떠나서 시골에서 알프레도와 함께 삶을 시작했는데요. 알프레도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노래합니다. 그런데 알프레도가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비올레타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이나 가구 같은 것들을 하나씩 팔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도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뭐 로맨틱함은 있었는데 생활력이 좀 없었나 봐요. 그래서 네.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비올레타가 알프레도가 이제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파리로 떠나게 되고요. 그 사이에 알프레도의 아버지 제르몽이라는 사람이 집에 혼자 남겨져 있는 비올레타를 찾아옵니다. 한마디로 그 예비 시아버지가 예비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찾아온 거죠. 그렇죠. 정말 어색한 만남. 아주 어색하고 불편한 만남인데 네. 그게 긴장도는 확 올라가지 않습니까? 확 올라갑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라트라비아타에서 제르몽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이 갖는 의미는 아주 큽니다. 이 극의 드라마 자체를 반전시키는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비올레타를 질책합니다. 네가 이렇게 사치스럽게 살고 그리고 내 아들을 기어이 꼬셔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자 이 비올레타가 화가 나서 가계부를 보여줍니다. 보여주니까 사실 알프레도가 돈을 하나도 벌어오지 못하고 이 비올레타가 자신의 물건들을 팔면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 아버지가 알게 되죠. 그러면 예비 시아버지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 자신의 아들이 네, 능력이 없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알게 됐죠. 그럼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할 말이 없죠. 그래서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는 할 말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또 다른 카드를 꺼내게 되는데 무슨 카드죠? 어쨌든 이 알프레도의 집안이 귀족 집안이잖아요. 예. 그래서 가문의 평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도에게는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이 여동생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알프레도가 너 같은 여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 소문 때문에 평판이 안 좋아져서 지금 시집을 못 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떠나달라고 비올레타를 질책하게 됩니다. 참 저는 역할이 제르몽 역할이지만 네,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싫으네요. 그렇죠. 보통 예, 이제 정말 싫습니다. 정경 교수님이 맡는 역할들은 악역인 경우가 많죠. 이것도 얼마나 악역입니까? 굉장히 악역입니다. 굉장히 악역입니다. 그래서 예. 이 장면에서 특히 제르몽이 정말로 아름다운 멜로디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악마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중앙오페라단에서 네, 바리톤 최정우 우리 교수님 네. 수요초대에서 출연하신 더블 캐스팅으로 제가 제르몽을 네, 십몇 년 전에 했었고 네. 그때 당시 비올레타를 소프라노 오은경 그러시군요. 교수님이 이제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오은경 교수님보다 제가 이제 예비 시아버지인 거 아닙니까? 정말 힘든 오페라였고 그렇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박민정 교수님하고 네. 이 이중창을 부른 적이 있어요. 네, 예, 더 힘들었습니다. 왜 계속 제가 이 비올레타한테 혼나면서 이게 노래를 해야 되나? 시아버지 역인데. 그러니까요. 예, 아주 저에게는 잊지 못할 이중창인데, 자, 이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그 테너 알프레도보다
더 주목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알프레도는 열정과 사랑만 넘치는 철부지 아들의 느낌이고요. 네. 이 아버지는 물론 비올레타에게는 예비 며느리에게는 굉장히 차갑지만 또 자기 딸을 생각하고 아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부성애가 있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관객들이 반반으로 나눠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오페라 작곡가들은 음역대와 이 오페라 성공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소프라노 주인공 네. 그리고 그 다음 주인공은 대부분 다 테너잖아요. 테너죠. 보통 바리톤을 주역으로 생각하는 작곡가는 뭐 모차르트나 베르디 정도 네, 그렇죠. 정말 축약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베르디가 거의 모든 작품에서 부성애 그러니까 바리톤에게 아버지 역할을 부여하면서 그 중요성을 높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바리톤 역할이 베르디 오페라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르디를 잘 부르는 가수를 베르디아노. 그렇죠. 근데 베르디아노 하면 솔직히는 그 베르디 음역대와 상관없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정자 머릿속에는 약간 바리톤 느낌이 있어요. 오, 너무 좋은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정균 교수님께서 베르디가 구현한 그 아버지 상에 네.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예. 뭔가 또 혼나는 것 같은데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르몽이 떠난 후 알프레도에게 이별의 편지를 쓰는 비올레타. 한마디로 헤어지라고 예비 시아버지가 얘기해서 싫다고 얘기하다가 네. 마지막엔 받아들인 거죠. 받아들이고 나서 이 네. 비올레타가 떠나게 되죠. 예. 이 집을 떠나게 되고 이제 알프레도 그 철없는 아들이 예. 이제 다시 아버지와 만나게 되는데 이 아버지가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 파리에서 돌아왔습니다. 알프레도가 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파리에서 돌아왔는데 비올레타에게 무슨 일이냐고 묻지만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사랑해 달라고 말합니다. 자, 바로 이 장면에서 많은 관객들이 좀 울죠. 이 장면에서 특히 멜로디가 너무 따뜻하고 아름답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가사 속에는 사실은 굉장한 모순이 담겨 있는 거죠. 아버지의 이중성인 거죠. 내 아들에게는 대단한 부성애. 하지만 예비 며느리에게는 아주 차가운 면을 담고 있는 그런 아리아이기 때문에 많은 관객분들이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약간 혼동도 되시면서 감동도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아버지가 부르는 디프로벤사의 마리솔 이 끝곡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어느 가수가 부르죠? 바로 파울로 코니가 되겠습니다. 아, 또 스칼라의 이 자랑 중 한 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거 끝곡으로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아, 트라비아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한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그럼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네. 이어서 스토리와 이야기들 들려드릴게요. 2부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다리죠? 많은 음반들 들어보시면서 또 상상해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 여러분. 뵙겠습니다. 네.